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잔료들은 정말 이제 생각을 좀 뒤집어 놓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죠. 돈이 아예 없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덧받치려면 구체적인 땅 분배 방식이 필요할 텐데 그거랑요, 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어떤 컴퓨터 기반의 물물 교환 시스템, 이런 구상들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개인적인 선언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를 위한 어떤 청사진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글들이죠. 네. 저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좀 보려는 건 이 자료들이 내세우는 핵심 주장이 대체 뭐냐, 그리고 이 제안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고 설명하는가, 또 스스로 어떤 장점과 잠재적 문제점 같은 것들을 내다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뭐 다른 해석을 덧붙이기보다는 여기 제공된 자료 내용에만 충실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 독특한 사회 모델을 이해해 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을 완전히 없앤다.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빌려 쓰는 사용권만 갖는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희년처럼 주기적으로 땅을 다시 나눈다니.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 생각 아닙니까? 네, 정말 급진적이죠. 이런 제안들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시죠. 네. 그럼 우선 이 자료들이 현재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나 화폐 경제에 대해서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돈 사용 안 하기 운동 선언문이라는 자료에 그 문제의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네, 기억나요. 그 문서 보면 시작부터 미겔 디 루이스라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네, 자본주의는 종교다, 은행은 교회, 부는 천국, 돈은 신이다. 이렇게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서서 거의 뭐 신앙의 대상처럼 되어버렸다는 아주 통렬한 비판인 거죠.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비판도 상당히 날카로워요.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 10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어기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렇게까지 연결하는군요.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근거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의 교환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아가요. 종교적 비판 말고도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사회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막 지적하고 있어요. 뭐 청소년 도박 문제라던가. 네, 사회 전반의 갑을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죠. 상속 때문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 또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생각 있잖아요. 화폐 불신성. 맞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물질 만능주의를 낳고 그 결과로 뭐 인간 소외 현상이나 심지어 청년들이 홀로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일들. 전세 사기 문제나 사회적인 분열, 싸움 같은 것들의 근본 원인이 다 돈에 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을 아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그냥 박혀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심지어 값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던데요. 돈으로 매겨지는 가치는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거래도 완벽하게 공정하긴 어렵다. 네, 맞아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구한테는 적당한 가격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진정 공정한 교환은 값없이,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것이라는 논리까지 펼칩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제기네요. 자,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그 전산화된 물물 교환 시스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화폐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종류의 생산물, 그리고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력까지 전부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지어서 쌀 100kg을 생산했다. 그럼 이걸 중앙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에는 이제 호스트 스피커님이 쌀 100kg만큼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기록이 남는 거고요. 그 기록된 가치를 바탕으로 제가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서비스, 뭐 예를 들면 옷이나 아니면 집수리 같은 거,
이런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 거군요. 네. 이 시스템 안에서 국가나 공동체는 주로 토지나 공유 자원을 관리하고 이 교환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흥미로운 건 세금을 따로 거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시스템 자체가 생산물의 교환과 필요한 곳으로의 분배를 알아서 조율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물론 옛날에도 물물 교환은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내가 쌀이 있고 상대방이 옷이 있어도 서로 원하는 게 딱 맞아야 하니까. 네, 맞아요. 상대방이 쌀 말고 신발을 원하면 거래가 안 됐죠. 바로 그 지점을 이 시스템은 전산화로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의 생산물과 또 뭐가 필요한지 그 목록을 한 곳에 싹 모아서 컴퓨터가 가장 효율적인 다자간, 그러니까 일대 다수의 거래를 찾아서 연결해 준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건가요? 일단 사람들이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 또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사회 문제나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들고 있어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시스템은 더 활발해지고 원하는 걸 찾을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산화된 물물 교환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또 하나의 핵심 축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토지 분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원칙들이 제시된다는 점.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렇죠. 핵심 원칙은 모든 가정에 기본적인 주거 공간을 주고 거기에 추가로 최소한의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한 경작지를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땅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서 사고 팔 수가 없고 오직 사용할 권리만 주어진다는 개념. 이거 정말 급진적인 발상이죠. 그 배경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땅을 상품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꾸고 이용해야 할 공유 자원으로 본다? 네, 그런 시각이죠. 땅을 나누는 방식도 꽤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모든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최소 경작지를 기본으로 배당해요. 1인당 1평씩 배정한다. 그럼 4인 가족은 4평의 땅을 받는 식으로요. 네, 그런 식이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의사나 기술자, 예술가처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직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땅 대신에 그들의 기여에 상응하는 다른 자원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 내에서 통용되는 어떤 교환권 같은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인이 경작해서 쓰고 남는 잉여 생산물은요? 그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것도 역시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생산물이 좀 부족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재분배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 주기적인 리셋 개념 같아요. 네,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 7년이나 희년 50년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구 변화나 다른 사회적 변동 요인을 반영해서 토지 사용권을 다시 분배한다는 구상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생길 수 있는 불균형 상태를 주기적으로 바로잡아서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토지를 그럼 누가 소유하고 분배할 거냐? 이 주체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시각도 제시가 돼요. 아, 또 다른 자료에서요? 네.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 정책이라는 다른 자료를 보면 과거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분배하는 방식은 개인이 국가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럼 그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국가 소유가 아니라면? 상당히 독특한 제안을 하는데요. 국가 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개인 소유도 아닌 어떤 제3의 길을 찾으려고 해요. 마치 예수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성인, 그러니까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나 집단이 토지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와, 성인이 땅을 나눠준다.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급자족 능력과 공동체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정도전이 강조했던 농자천하지 대본, 즉 농업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시스템이든 토지의 중요성은 편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요.
토지 문제와 함께 이 시스템이 해결하려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세습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나 기회를 물려주면서 불평등이 계속 이어지는 현상,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정책 자료가 인간 본성에 대한 좀 흥미로운 통찰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요. 어떤 통찰인가요? 윤치호라는 인물의 말을 빌려서 인간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하는 건 거의 본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긴 그렇죠.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부정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제안하는데요? 이 자료는 이기심의 대물림을 끊고 대신에 이타심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개인이 자식을 위해 남겨주고 싶은 것 중에서 90%는 자식에게 물려주되 나머지 10%는 의무적으로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 내놓는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해요. 10%를 공동체에 헌납한다. 근데 그 10%의 기준이 뭔가요? 재산의 10%인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10%가 단순히 재산의 양적인 비율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자발적인 기여와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죠. 물질적 가치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는 정신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상당히 이상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마음의 10%라 기준이 좀 모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문제가 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산의 형태 자체가 돈이 아니라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내가 평생 희귀한 컴퓨터를 막 수집했다고 해도 내 자식이 컴퓨터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컬렉션은 자식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아, 물질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주는 실제적인 효용이나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 그런 걸 그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시스템의 장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체적인 토지 할당제도 자료에 잘 요약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첫째로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이나 임대료 수치 같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둘째는 시스템이 생산물의 교환과 분배를 자동으로 처리하니까 복잡한 세금 제도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경작지가 보장되고 남는 생산물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니까 극심한 불평등이 완화되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이상을 사회 구조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구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어떤 문제점들이죠?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역시 노동 의욕 저하 문제죠. 어차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땅도 똑같이 나눠준다면 누가 굳이 힘들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의 반론은 뭐였죠?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농사의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받아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수확량은 크게 달라질 테니 여전히 열심히 일할 동기는 충분하다는 논리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또 다른 심각한 잠재적 문제는 중앙 전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예요. 만약에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이 시스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해킹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죠.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였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사실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돈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물물교환 기반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부정하게 조작해서 얻을 이득이나 유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글쎄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부정 조작의 유인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이건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토양의 비옥도나 수자원 접근성 같은 자연 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되고요.
단순히 땅 면적만 똑같이 나눈다고 공평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죠. 이건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나요? 이건 사용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땅을 교환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과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 이 생활 방식 차이에서 오는 갈등 가능성도 언급되던데요. 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인구가 너무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구체적인 제안들 밑바탕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근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돈 사용 안 하기 운동 선언문 마지막 부분에 그 철학이 잘 요약되어 있죠. 네, 삶의 목적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거나 더 많은 걸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런 성찰에서 출발하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모두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추구해야 할 진짜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 대신에 서로 돕고 나누고 때로는 좀 양보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군요. 네. 돈과 소유욕에 기반한 현재 시스템을 넘어서서 나눔과 협동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아주 강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자료들은 돈 없는 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아주 급진적인 상상을 굉장히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전산화된 물물 교환, 소유가 아닌 사용권 기반의 토지 분배 등 상당히 상세한 제안들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상을 현실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노동의욕 문제라던가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 같은 아주 현실적인 난관들에 대해서 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보였고요. 물론 그 해법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듣는 분들마다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네.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돈의 진짜 의미는 뭘까?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가치를 매기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급진적인 시스템이 과연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좀 배울 점은 없을지,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가장 인상적인 제안 중 하나였던 자신의 것 10%를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을 제도화하려는 시도. 이건 분명 흥미롭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 또 사회 운영의 복잡성, 그리고 권력의 속성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